걔, 야, 진짜.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 같으면 벌써 이혼장에 도장 찍었을 거야. 근데 너는 어떻게 그걸 다 참고 버텼노? 나야 고맙긴 하다만. 제 생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던지신 말이었어요.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고 저는 잠깐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버텼냐고요? 사실 저도 가끔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 모든 걸 견뎌낸 걸까요? 생각해보니 모든 게 시작된 건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였습니다. 남편이 그때까지는 정말 성실한 직장인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8시면 집에 돌아오는 그런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여보, 나 사업 한번 해보려고 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다고 했어요. 남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요. 그때 제가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남편이 작은 건설, 자재 유통업을 시작했는데 직장 다닐 때보다는 적었지만 생활할 만했거든요. 사업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거야 라며 희망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큰 거래처들이 연달아 부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외상값을 떼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남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죠. 잠깐만,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남편이 맨날 하는 말이었어요.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고요. 그러다 마지막에 큰 프로젝트 하나가 들어왔다며 집까지 담보로 잡았어요. 이번만 성공하면 지금까지 손해본 것 다 만회할 수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프로젝트마저 완전히 망했어요. 업체에서 중간에 계약을 파기해버렸거든요. 그때부터 남편이 정말 이상해졌어요. 새벽에 들어와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예 집에 안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요. 정장을 입은 아저씨들이 뭔가 종이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김철용 씨 대 맞으세요? 그때 알았어요. 이분들이 뭘 하러 온 건지. 빨간색 딱지였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빨간 딱지요. 냉장고에도, TV에도, 세탁기에도 심지어 아이방의 컴퓨터에도 붙이시더군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부인, 압류 통지서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 아저씨가 건넨 서류를 받아들고 있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간 위에 숫자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남편이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남편이 저녁에 돌아와서는 무릎을 꿇고 앉더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만 계속 반복했어요. 저는 화가 나는 것보다 막막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는 어떻게 키우나? 그날 밤아이가 잠든 후에 저희 부부는 밤새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고 저는 그제서야 우리가 얼마나 큰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혼해도 돼. 너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어.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의 제 마음을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라족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신문구인란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식당 일이든 파출부든 공장 일이든 가리지 않고 일자리를 찾았거든요. 아이는 친정어머니께 맡겨놓고 저희 부부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빨간 딱지가 붙은 우리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긴 터널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당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오후에는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저녁에는 사무실 청소일까지 했거든요. 하루에 3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일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어요. 집에서 만나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둘 다 너무 지쳐서 말도 제대로 못 나누고 그냥 잠들곤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였어요. 친정어머니가 돌봐주시긴 했지만 엄마 아빠가 항상 일만 하니까 아이가 점점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초반엔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는 언제 와? 라고 물었다고 해요. 하지만 점점 그냥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은 아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는데 가족 그림이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자기를 그렸는데 세 사람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아이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 애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빚을 갚아야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그나마 부드러웠던 손이 완전히 거칠어져 있더라고요. 물집이 터져서 구른살이 생기고 세제 때문에 갈라진 상처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남편 손도 마찬가지였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느라 상처투성이었죠. 몸도 점점 한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르는 것도 숨이 찼어요. 그래도 쉴 수는 없었어요. 쉬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러던 중에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아이 돌봄에 당신 일까지 하시다가 과로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아이는 누가 돌보나. 결국 아이를 학원에다 보내고 이웃 아주머니께 부탁드리면서 어떻게든 버텼어요. 그 아주머니도 처음에는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5년이 흘렀을 때 드디어 마지막 빚을 갚았어요. 은행에서 완납 확인서를 받아들고 나오던 날 저희 부부가 길에서 그냥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정말 기뻤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한테 이제 괜찮아. 엄마 아빠가 더 이상 늦게 들어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정말이야? 라고 묻더라고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오히려 빚은 갚았지만 아이한테는 다른 상처를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만난 인맥 추천으로 인테리어 회사에 정직원으로 취직했거든요. 급여도 안정적이고 회사 분위기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아이한테 못해준 사랑을 쏟아주기 위해 일을 그만뒀어요. 빚돌아 갚았으니까 이제는 진짜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전업주부가 되어서 집안일에 매진하고 아이를 살뜰히 돌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메뉴로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간식도 항상 준비해뒀어요. 아이 숙제도 같이 봐주고 학원 스케줄도 꼼꼼히 챙겨주고요. 밤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도 점점 밝아지더라고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가족끼리 외식도 가끔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평범하게 살았어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매일 아침 남편을 배웅하고 아이 뒷바라지하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일상이요.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또 다시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사업 시작했어. 아이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면서 갑자기 그런 말을 꺼냈을 때 순간 당황했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회사 동료랑 인테리어 사업 시작하기로 했어. 이미 사무실도 계약했고,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그리고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했어.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갑작스럽긴 했지만 남편 표정을 보니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거든요. 이번엔 다를 거야. 인테리어 회사에서 몇 년 일하면서 경험도 쌓았고, 단골 고객들도 있어. 작은 규모로 시작할 거고. 예전 일들이 떠올랐지만 이미 시작한 상황에서 반대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 눈에서 의지가 보였거든요. 그래도 미리 상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기회가 갑자기 생겨서. 하지만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할게. 며칠 후부터 남편이 사업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잘 될지 함께 고민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인테리어 시장이 정말 좋대. 신혼집 인테리어 수요가 엄청나고. 그래도 직장을 그만둔 건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맞아. 하지만 이미 시작한 거니까 잘 되도록 해보자. 남편이 밤마다 사업 현황을 이야기해 줬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컸지만 남편이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응원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 최선을 다했지만 고객을 모집하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예전 회사 고객들한테 연락해봐도 선뜻 일을 맡겨주지 않더라고요. 회사에 있을 때는 믿고 맡겼는데 개인 사업은 좀 다르지 않냐? 그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포트폴리오도 별로 없으니까 신규 고객들은 더더욱 믿고 맡기기 어려워했고요. 일단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해.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서 조금 저렴하게라도 일을 따오려고 노력했어요. 간신히 몇 건의 작은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자재값이 갑자기 크게 뛴 거예요. 계약할 때 책정한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됐죠. 여보, 이대로 가면 손해야. 그래도 지금 그만둘 수는 없어. 포트폴리오도 필요하고 고객한테 민폐 끼칠 수도 없고.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했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조금만 더 버티면 큰 프로젝트가 들어올 거야. 지금까지 만든 포트폴리오로 더 좋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거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포트폴리오는 생겼지만 여전히 신규 고객 유치는 쉽지 않았고 자재비는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1년 반이 지났을 때 남편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현금이 돌지 않으니까 새로운 일을 받아도 자재비 선지급이 어려워진 거예요. 여보, 지금 큰 프로젝트 하나가 거의 확정된 상태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 혼자 이 모든 부담을 지고 있다는 거려. 알겠어. 그럼 나도 함께 하자.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지만 힘들 텐데. 당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함께 하는 게 낫잖아. 회계도 정리해주고 전화 받는 것도 도와줄게. 고객 상담이나 견적서 정리 같은 것도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도 사무실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현장에 나가 있는 동안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고객 문의에 응답하고 회계 업무를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죠.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둘이 함께였어요. 그렇게 저도 남편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회계 업무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고객들과 전화 통화할 때도 전문 용어를 몰라서 당황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여보, 이 견적서 어떻게 작성하는 거야? 아, 그건 자재비랑 인건비를 나눠서 써야 하는데. 남편이 퇴근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저도 열심히 배웠고요. 둘이 함께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남편은 현장을 뛰어다니고 저는 사무실에서 고객 응대와 회계 업무를 맡았어요. 조금씩 단골 고객들도 생기고 소문도 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 사업도 망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현금 흐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자재비는 계속 오르는데 단가는 올릴 수 없으니까 일을 할수록 손해였어요. 남편이 정말 좌절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경험과 인맥이 남아 있었거든요. 남편이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 다시 취업했어요. 이번에는 사업 경험이 있으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저 다시 전업주부가 되어서 가게를 정리하고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몇 년 후 남편한테 기회가 왔어요. 신생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인테리어 전담 업체를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어때? 프랜차이즈랑 손잡으면 안정적이지 않을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또 걱정됐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개인 고객이 아니라 회사와 계약하는 거니까 일감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인맥이 있었어요. 세 번째 도전이었어요. 이번에는 작은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들의 매장 인테리어를 전담하는 방식이었죠. 매장 오픈할 때마다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매장 2-3개 정도였는데 일을 깔끔하게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만족해했어요. 가맹점주들도 인테리어 정말 깔끔하게 잘해주셨네요. 라고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외식 프랜차이즈, 카페 프랜차이즈. 하나둘씩 늘어나더니 지금은 5개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맺고 있어요. 일감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직원도 고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남편이 현장 관리하고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서 스케줄 관리와 회계를 맡고 있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수익이 예측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한 달에 몇 개 매장이 오픈될 예정인지 미리 알려주니까
계획적으로 일할 수 있었거든요. 크게 대박은 아니지만 세 식구가 먹고 살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됐어요. 예전보다는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에 이르렀어요. 어느덧 아이도 졸업해서 취직을 했고요. 오늘은 시부모님과 함께 제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 시간이었죠. 요즘 사업은 어때? 시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계약도 안정적이고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때였어요.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진짜.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 같으면 벌써 이혼장에 도장 찍었을 거야. 근데 너는 어떻게 그걸 다 참고 버텼노? 나야 고맙긴 하다만.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어떻게 버텼냐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시어머니의 질문에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어떻게 버텼냐고요? 사실 저도 가끔 궁금했어요. 정말 어떻게 그 모든 걸 견뎌낸 걸까요? 민철이 임신했던 그 10개월 동안 애기 아빠가 해줬던 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마 임신 시절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나 봐요. 그때가 떠올랐어요. 임신 6개월쯤이었을까요? 새벽에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남편을 깨웠던 거예요. 여보, 떡볶이 먹고 싶어. 남편이 잠결에 어디 열린 가게 있나? 라고 중얼거리더니 잠깐 생각하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기다려. 내가 만들어 줄게. 문 열린 가게가 없으니까. 그러고는 정말 새벽잠까지 가서 재료를 사왔더라고요. 떡, 어묵, 양배추, 양파까지 하나하나 골라서요. 그리고 처음 만들어보는 떡볶이였는데도 정말 맛있게 해줬어요. 하루는 싱싱한 회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혼자 2시간 걸려 강원도까지 운전해서 항구에서 어부들한테 직접 산 회를 아이스박스에 포장해서 가져왔는데 정말 싱싱하고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돌아와서 우리 민철이도 엄마가 맛있게 먹는 걸 느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제대를 쓰다듬던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같이 가던 단골 국밥집이 있었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잠도 잘 안 오고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했는데 갑자기 그 국밥집 국밥이 먹고 싶어진 거예요. 여보, 송간에 국밥집 국밥 먹고 싶어. 시간을 보니까 밤 11시였어요. 그 집은 10시에 문을 닫는데 말이에요. 이미 문 닫았을 텐데. 예. 아빠가 국밥집이랑 같은 건물 2층에 살고 계시던 사장님한테 과일 바구니 사들고 가서 정말 죄송하다며 부탁해서 국밥 한 그릇을 포장해 오기도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장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죄송한데 저희 집 사람이 임신 중인데 국밥이 너무 먹고 싶어 해서요. 라고 정말 정중하게 부탁했대요. 사장님이 임신부면 그럴 수 있지. 라면서 특별히 국밥 한 그릇을 끓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임신 말기였어요. 이외에도 임신 기간 동안 제가 해달라는 건 진짜 불가능한 거 아니면 다 해줬어요. 정말 그랬어요. 새벽 2시에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24시간 마트까지 가서 가장 달고 싱싱한 딸기를 골라왔고 한겨울에 갑자기 팥빙수가 먹고 싶다고 하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줬어요. 가끔 싸울 때나 남편이 사업 실패할 때마다 그때 남편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당연히 밉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고마움과 신뢰가 더 컸어요. 그 6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힘들 때 본색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에서도 그 사람은 저와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이 망하고 빚에 쪼들리고 힘들어도 그때 그 사람이 보여준 진심만큼은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녀석이 그런 면이 있긴 하지. 어릴 때부터 마음은 정말 착했어. 그 순간 남편이 저를 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다는 표정이었어요.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화려한 이벤트나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새벽 4시에 떡볶이를 만들어주는 마음. 임신부를 위해 머리 숙여 부탁하는 그 진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 6개월이 저희 부부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힘을 준 것 같아요.
그 기억 하나로 저는 힘든 시절을 버텼던 것 같아요. 임신했을 때 잘해준 기억은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남편이 힘들게 했어도 마음만큼은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래도 힘든 시절 다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고 있음에 감사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